1970년대 초 한국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년 전 유엔은 한국 가까운 바다에서 광물 탐사를 실시했는데 결과 보고서에 놀라운 소식이 담겼기 때문이죠. 1969년 발표된 에머리 보고서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장 하나로 순식간에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국가가 됐습니다.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문장이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1970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서 천연광물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산유국의 꿈도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른 시행령으로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설정했죠. 공해 또는 일본령해라고 생각했던 상당 부분이 제주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 덕분에 한국의 영토가 됐죠. 하지만 축제 분위기였던 한국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영유권을 선언한 이 지역을 두고 일본의 다나카 내각은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유권을 부정했고,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일본이 공동개발을 요구해왔고, 한국으로서는 해저에서 석유를 시추할 기술도 없고 자금도 충분치 않아 결국 원수 같은 일본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1974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 대륙봉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4년 뒤 1978년 정식 발효했죠. 협정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광구 중 제7광구와 4, 5, 6광구의 일부는 양국의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후 50년 동안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단독으로 개발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됩니다. 만약 JDG에서 돈 되는 광물이 나온다면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되 50년 후 이 계약을 종료합니다. 다만 종료 3년 전 누구든 서면으로 통보해 종료시킬 수 있죠. 그러나 1986년 돌연 일본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을 선언해버렸고, 2023년 2월 14일 오늘까지 단 한 번의 개발도 없었습니다. 이제 2년 뒤면 일본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변경된 해양법에 따라 7광구 전부를 가져가려 할 텐데, 한국으로서는 닥쳤던 개입장이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이 가장 쉽게 7광구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져올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다음 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7광구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일 대륙봉 협정이 종료될지 연장될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발 7광구 이야기를 이슈로 만들어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방법을 찾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집단지성을 빌려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쉬운 일들이 자꾸 목격됩니다. 일단 7광구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1969년 유엔이 파견한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보고해 매장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광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2005년에 발표한 동북아의 해저 석유라는 보고서입니다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석유 관리들은 지질학적 사실에 기초해 동중국해의 잠재적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소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피트로 추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1조 8천억 세제곱피트, 미국은 117조 4천억 세제곱피트라고 쓰면서 이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시추공 하나 뚫는데 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 매장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한국은 돈 아끼지 말고 무리해서라도 시추공을 꽂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실시된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10년간 2014년, 2015년, 2021년까지 단 3차례의 시추만 실시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동해 방어구조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시추는 이상고압대가 발견돼서 중단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의 마지막 시추는 8년 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에도 시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시추를 진행하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다만 탐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는 작년 4월 남해의 4광구와 5광구에 대한 조강권을 출원했는데, 조강권이란 광물을 탐사하고 채취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광구의 면적만 서울의 140배 수준으로 탐사를 통해 양질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생산할 겁니다. 이런 탐사 활동과 시추를 통해 동해 가스전을 발견하기도 했고, 2021년에는 시추공을 꽂았다 서둘러 뽑기는 했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과의 협정 때문에 7강구에 직접 시추공을 꽂거나 탐사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이 7강구를 빼앗기더라도 그 아래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갖는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현재 중국은 JDG에서 중국 쪽으로 유전 4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뽑아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로 연결한 후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매장량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2005년 7광구에서 고작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이라는 해상 유전을 개발하겠다며 시추에 나섰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20년 후면 자신들의 영토가 될 7광구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바다 아래 땅속의 석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롱징에서 뽑아 올리면 7광구 내에 매장됐을지도 모를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부 뽑혀 올라갑니다. 이러한 효과를 빨대 효과라고 부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미 중국은 7강구 옆에 4개의 유전을 설치하고 빨대 효과로 7강구의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가까이 빨대를 꼽고 더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가 워낙에 거셌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전 개발을 잠정 보류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 다시 역제안을 해옵니다. 최종적인 해양 경계 획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상호 간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중국해 일정 구역의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일본과 중국판 JDG가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일 공동개발구역과 중일 공동개발구역 거리가 고작 1km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다에서 1km는 코앞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과는 경제성을 이유로 공동개발을 중단했고 중국과는 코앞에서 공동개발을 하겠다니 어이없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후로 추가적인 진척이나 실제 공동개발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2016년부터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의제로 설정한 것을 보면 한국과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개발을 중단한 것은 억지 시간 끌기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한국이 노려야 할 것은 빨대 효과입니다. 석유 매장층은 원유 특성상 유체의 성질을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압력을 받으면 땅속 빈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원유가 빠져나간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동하는 현상을 잘 활용하면 7강구에 직접 손대지 않고도 7강구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00%를 전부 끌어오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100%를 전부 넘겨주는 것보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도전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7강구와 인접한 4, 5강구를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천연가스나 석유가 나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위 중국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7강구에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천연자원이 빨대 효과로 가채 매장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4, 5강구에 대한 적극적인 탐사 활동과 시추공을 꽂는 행위 자체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빨대 효과를 우려한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하늘이 운을 내려 올해부터 시추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5년은 일본의 시간이 아니라 한국의 시간인 겁니다. 일본 역시 JDG에 대한 시추를 5년간 할 수 없는 처지니까요. 뿐만 아니라 JDG는 7강구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협정이 종료돼도 한국에게 귀속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탐사하고 시추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역시 2028년을 대비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지체 없이 시추공을 꼽는 실행력도 필요할 겁니다. 언급했다시피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도 있습니다. 협정 종료와는 별개로 외교적으로 해결책을 기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끌려다니거나 양보하는 형태보다는 중국이라는 부담스러운 국가를 카드로 쓸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정을 연장한다면 7강구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양분하지만 만약 파기된다면 중국이 분명 이곳에 대한 개발을 천명하고 군사력을 앞세워 무대포로 들이밀 것이 뻔한 상황이니까요.
지금까지는 한일 공동개발 협정 때문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일본에게 최대 위협국이 된 중국이라는 존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일본도 주판을 튕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빨대 효과를 노리듯 일본을 잘 설득해 다시 공동개발을 시작하든 한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7광구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